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박진선입니다. 오늘은 멀티모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의 산업 분야 응용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써 있네요.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머신러닝, 그 다음 딥러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써 있죠. Any type of machine with intelligence. 즉, 어떤 머신인데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의 개념은 언제 시작됐냐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이런 개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년간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 기법 중에 특히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고전적인 머신러닝 기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동차에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이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고전적인 기법은 자동차 사진에서 사람이 디자인한 어떤 특징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바퀴가 두 개 있다, 유리창이 있다, 이런 특징들을 직접 추출을 했고요. 이런 추출한 특징들을 모델에 넣어서 이 특징을 기반으로 모델이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딥러닝의 시대로 오면서 무엇이 바뀌었죠? 그림상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이 사라졌죠. 대신 여기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입력이 자동차가 들어오고 출력이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 전체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윗부분에서는 사람이 직접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특징이 누락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징을 뽑는 부분마저도 딥러닝에서는 스스로 학습을 통해 알아내게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유용한 특징이 딥러닝의 학습 과정에서 추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판별의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이 만든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디자인에 집중을 한다면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구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strong AI, weak AI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강인공지능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서
새로운 규칙을 학습해서 창조해 나가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반면 약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데이터나 규칙을 입력해 놓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 규칙을 벗어난 어떤 추론이나 창조가 불가능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최근 AI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인 강인공지능에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AI의 한계는 주어진 지식 기반의 확장된 추론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런 규칙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수준의 강인공지능 개발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게 한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데이터인데요. 특히 빅데이터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미지 데이터를 예로 들면 스탠포드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고요. 무려 1,400만 장의 이미지를 모아서 각각의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강아지의 이미지인지, 고양이의 이미지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답이 있는 이미지들, 1,400만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 이 이미지넷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넷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이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 관련된 성능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연도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오류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70%에서 75%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죠. 정확도. 그런데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정확도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에러가 10% 정도 줄었죠.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이론적인 배경, 2012년도에 컴퓨팅 하드웨어의 발달, 특히 GPU의 발달로 인해서 대규모 데이터의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쭉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미 2017년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항상 중요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미지넷 데이터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것도 굉장한 노동력과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고성능 AI를 개발한 국내에서는 AI 허브라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보시면요.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취득해 놓은 데이터를 외국인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다양한 토픽들이 있죠. 여기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그중 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이제 외국의 아마존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작업을 올리면 작업자들이 접속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데이터 제작에 참여를 한다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충분한 시간과 자금이 있다고 해도 대규모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 경우에 재난 상황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재난이 항상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 지역에 찾아가서 데이터를 찍기도 어려워.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 기존의 연구 중에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데이터라고 해봤자 한 6만 장 이상, 7만 장도 안 되는 데이터 정도를 제공. 아까 앞에서 이미지넷 데이터가 1,400만 장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찍을 수 있더라도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환경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서 조명이 없는 경우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찍는다. 그렇다면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겠죠. 거의 카메라에 보이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소량의 데이터로도 학습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경우는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표에는 그중에 대표적인 센서들을 모아놓고 각 센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실 센서는 바로 RGB, 카메라죠. 카메라 한 대가 있고요. 스테레오 RGB라는 것은 카메라가 두 대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두 대 있는 이유는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듯이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를 이용하면 거리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보면은 거리감이 좀 없지만 양쪽 눈으로 보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NIR은 이제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제 가시광 영역이 아닌 적외선 영역을 보는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들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다는 점이고요. 실내나 실외 어디에서든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영상의 해상도가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카메라 한 대의 단점은 이런 정확한 거리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특히 카메라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날씨 변화나 조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하면 사물을 알아보기 어렵죠. 또한 조도가 너무 낮아서 보이는 게 없으면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런 질감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질감이 좀 없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라이다라는 센서도 있는데요. 라이다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멀리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비용이 비쌉니다. 센서의 가격이 비싸고 이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에요. 레이저를 쏜 영역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대신에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 외의 센서로는 초음파 또는 열화상 센서가 있는데요. 초음파 센서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감시 범위가 굉장히 짧고요. 열화상 센서는 밤에도 잘 보이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카메라 대비 해상도가 떨어지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센서마다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하죠. 그래서 멀티모달 센서라 하면 이런 다양한 특성과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융합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차량이나 로봇 같은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직접 비교해 두었는데요. 거리 탐지의 경우는 라이다나 레이더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속도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렵고요. 반면 카메라 라이다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비교적 유리하죠. 그 환경 변화에 대한 강의성. 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잘 작동하는 편이고요. 라이다, 카메라는 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라이다가 물방울에 부딪혀서 뭐 노이즈가 발생한다거나 조도가 낮거나 날씨가 나쁘면 카메라에 보이는 게 없다거나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특히 RGB 카메라와 적외선, 특히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들은 동일한 위치에서 RGB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들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낮에 조명 환경이 좋을 때 RGB 카메라는 이런 자동차나 사람들이 굉장히 잘 보이죠. 이때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사람의 온도가 있고 바닥이나 자동차의 온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되면서 객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뚜렷이 나타나고 RGB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찍은 영상인데요. 밤에는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오른쪽처럼 조명이 적다 보니까 RGB 카메라는 이쪽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환경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카메라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열화상 카메라가 사람 검출이나 자동차 검출, 객체 검출 등에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카메라의 차이만 봐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센서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다 센서인데요. 작동 원리를 잠깐 같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라이다에서 레이저를 쏴서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빛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360도로 회전하면서 측정을 하는 라이다예요. 그림을 보시면 레이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주변을 스캐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레이저가 다음 부분에서 측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라이다 센서는 이 레이저의 빔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정보가 있으면 객체를 3차원으로 검출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량 앞부분에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뭐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할 때 레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더는 이 레이더에서 전파가 나와서 전파가 맞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또 측정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전파의 회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나온 레이더들은 이런 높이 정보도 주긴 하는데 아직은 뭐 라이다 같은 센서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라이다와 레이더가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거리도 정확하게 지금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반면 레이더는 이런 경계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 모양도 두루뭉술하게 경계가 좀 흐릿한 이런 게 바로 고해상도와 저해상도의 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라이다 같은 경우는 905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더는 77GHz 전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파장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런 멀티모달 센서들이 산업계 인공지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 객체 검출인데요.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AI 허브 데이터에서 받아온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안전장구를 잘 착용했는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었다. 그러면 알림을 주거나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센서를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RGB 카메라 또는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객체 검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객체 검출 기술은 이런 네모 모양의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운딩 박스가 많이 제공되는 객체 검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 데이터셋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네모 모양의 바운딩 박스 정답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같이 보시죠. 로봇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짚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겠죠. 보시면 지금 몸통과 손끝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객체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느 방향으로 객체를 잡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물체를 잡아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경우에는 객체의 검출이 3차원으로 되고 있죠. 각 객체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3차원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로봇팔이 정확히 물건을 지울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것은 저런 데이터를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 데이터까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학습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3차원 검출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작업의 자동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센서가 쓰일 수 있을 것인데요. 다양한 자동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죠. 물류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물류 로봇이 창고 안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 정해진 위치로 물건을 배송하고 창고에서 꺼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물류 로봇에는 어떤 센서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옮겨야 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라이다와 같은 정확한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센서도 필요할 겁니다. 또한 저렴한 센서를 쓰고 싶다면 이런 충돌 방지를 위해 초음파 센서 같은 것도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아래에 있는 예시는 이제 풍력 발전기의 유지 보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면은 이틀이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 아니고 이제 산업용 드론인데요. 드론에 이런 카메라나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서 이 풍력 발전기의 주요 부분을 촬영하고 촬영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할 거고 이 드론 자체도 뭐 자세 제어를 위해서 많은 센서를 쓰겠지만 뭐 열화상 센서 같은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는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 고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제할 필요 없이 장바구니에 담은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매장을 나가면서 자동으로 내 앱에서 결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잡았을 때는 장바구니에 들어갔다가 내려놓으면 없어져. 다시 들고 가니까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전 기술이 필요한데요. 보시면 당연히 뭐 카메라나 보세요. 자동으로 계산됐죠. 이런 식으로 뭐 태그 기반의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고는 이제 비전 기반의 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21년도 말에는 이런 스타벅스에도 아마존고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예시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건데요. 번역하면 비정상 감지죠. 이런 것들은 생산 라인 같은 곳에서 이런 불량이 발생했을 때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역시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들이 실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어노멀리 디텍션은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량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런 불량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면 되겠지만 가끔 발생하는 불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100만 건에 한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량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불량 검출을 하냐면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는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생산하면서 대부분 정상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 데이터를 딥 네트워크에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아 이게 정상이다. 정상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 딥 네트워크는 정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상에 대한 정보를 거의 외웠습니다. 그런데 정상 정보밖에 모르다 보니까 가끔 이런 비정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시 판단해봐 하면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러면 입력으로 비정상이 들어갔는데 출력으로 정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면 입력 대비 출력에서 잘못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이 이 팀 네트워크는 정상인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를 봐도 여기 나온 것이 정상처럼 이제 나오게 되네. 근데 여기가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다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불량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알고리즘을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또 MVTech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2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동일한 접근법을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진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이글이 있는데 베이글이 찢어졌거나 그럼 당근에 페임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 역시 정상 데이터를 많이 보고 그 정상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발생한다면 비정상을 찾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3D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센서도 라이다나 3D 스캐너 같은 3차원 정보를 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상 데이터 대비 지금 들어온 데이터에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바로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기법을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응용도 가능한데요. 이번엔 열화상 센서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런 위치에서의 영상을 찍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이 배전반의 온도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혹시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해서 열이 발생했다면 열화상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RGB 카메라 같은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이상 감지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차량에서 지금 이렇게 과열된 부분이 있는데 과열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연히 열화상 영상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온도의 이상 감지를 통해서 또 화재나 또는 과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도 멀티모달 센서가 쓰이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런 증강현실과 관련된 글래스죠. 그래서 이 글래스에 보면은 여기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글래스 외부, 여기는 내부입니다. 보시면은 외부에는 다양한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죠. 전방부터 아래쪽까지 보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손동작을 감지하고 트래킹 같은 것을 이제 하는 센서고요. 이쪽은 내부입니다. 이제 눈 쪽인데요. 보시면은 LED와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LED에 빛이 비치는 거를 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의 눈 방향이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AR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손으로 간단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손 동작 같은 것을 인식하는 거는 바로 여기 카메라에서 진행하는 거죠. 여기 손을 움직이니까 이런 영상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다양한 멀티 센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집사 로봇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집사 로봇이 아이랑도 놀아주고 화상통화 기능도 제공하고 여기 이런 잔망경 같은 게 달렸거든요. 그리고 잔망경이 올라가면서 집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주행하려면 이제 주행 관련된 센서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도 있어야 되니까요. 음성 인식을 하려면 마이크 같은 센서도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이 아마존에서 만든 아스트로라는 이 집사 로봇은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신 잔망경이 있고요. 여기 스테레오 뎁스 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대의 카메라로 3차원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또 이런 내비게이션, 이제 이 로봇의 이동에 관련된 센서도 있을 거고요.
장애물 피해야 되니까 이 장애물 관련된 센서들.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있죠. 다음은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또는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까 앞에서 보신 아스트로 같은 로봇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사실 온리 비전 기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인식이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카메라에서 얻어옵니다. 대신 그 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한 거죠. 보시면은 차량이 여기 있을 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있고요. 또 중거리를 보면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주변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역시 후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이런 여러 방향을 보는 카메라 여러 대에서 들어오는 동시다발적인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경로를 계획하고 객체를 검출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자율주행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테슬라 차량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낸 뭐 차량 이 도로와 인도의 경계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운행 가능한 영역이라든가 이건 3차원 거리 정보, 뎁스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추론해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주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까지 생성해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역시 이런 왼쪽에 보이는 이런 아주 대규모의 딥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시면은 이 차량이 주행하면서 점점 이 지도가 정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현재 순간에 들어오는 정보가 기존의 정보에까지 영향을 줘서 계속 이런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좀 전에 보신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 위주로 했는데요. 또 이 웨이모라는 회사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있죠. 다만 웨이모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게 웨이모의 차량인데요. 라이다와 비전 시스템을 동시에 쓰면서 레이더도 쓰고 있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이런 3차원 정보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상 정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이런 멀티모달 정보를 굉장히 많이 획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검출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는 거고요. 멀티모달 센서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 특히 날씨나 뭐 시간, 조명, 뭐 지역적인 변화까지도요. 그런 다양한 외부의 환경 변화에 강인한 인식 성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히 이미지넷 데이터와 같이 1,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규모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데이터의 확보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또 이런 훈련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소수의 데이터로도 학습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멀티모달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각각의 센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를 결합해서 장점은 서로 강화하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형태의 센서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변화나 외란의 강인한 인식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 센서 기반의 다양한 인더스트리얼 AI 응용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